마켓 시그널 2부로 돌아왔습니다. 더 깊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인.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계속해서 뉴욕 증시 간략하게 집중 점검해보고 또 국내 증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하면서 또 소화해주면서 국내 증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5월의 첫 거래일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지 궁금합니다. 본격적인 개장 전략에 앞서서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 분위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증시도 5월 첫 거래일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3대 주요 지수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마감가를 보셔도 이게 크게 움직였나 싶으시죠? 다우존스만 소폭 오르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소폭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추이를 보면 달라집니다. 지수 추이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실까요? 오후 2시까지 시장은 기다렸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할까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제한적인 발언, 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진 않았지만 좀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수는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시장에는 지금 좀 공포 심리가 깔려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금리 인하도 빠르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인지 빠르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수익률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들 보였고요. 다우존스만 소폭 오름세, 그리고 중소형주를 추종하고 있는 러셀 2000만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초록색과 빨간색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좀 지수가 급반등했다가 급변동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M7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Magnificent 7, M7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총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1.5%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애플은 0.6% 약세를 보였고 알파벳 0.5% 강세, 메타와 아마존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 M7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테슬라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 쪽에 빨간 색들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은 바로 이 AMD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 나쁘진 않았지만 그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치면서 어디 엔비디아와 경쟁하겠나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8% 넘게 9% 가까이 빠지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좀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빨간색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의 하락률도 굉장히 큰 하락이었는데요. 국제유가가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주에도 같이 하방 압력이 들어간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날 시장에 영향을 줬던 지표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후퇴하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하죠. 고금리로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던 연준의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이 두 지표, 고용 비용 지수와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모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주택 가격 지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국 경제는 어떨까요? 이날 미 공급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제조업 PMI가 공개가 됐는데요. 공급관리업체가 발표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50을 기준으로 확장, 그리고 이 아래는 위축을 의미하는데 3월에는 확장 수준에 있던 지표가 지금 4월에 49.2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금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로 돌아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또 다른 지표 하나 보실까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구인과 고용 또 이직이 있었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보고서가 될 텐데 구인 건수가 3월에 848만 8천 건을 기록하면서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110만 건가량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달에 비해
대비해서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 수치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경기가 좋다면 구인이 많아야 하는데 구인이 줄고 있다라는 이런 지표들이 나오니까 미국 경제가 식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인플레이션 고조와 식고 있다라는 지표가 종합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좀 엇갈리는 듯한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일단 JP모건의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뜻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 3%면 꽤 견고한 수준이고 인플레이션도 12개월 기준으로는 3%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것까진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표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미국의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WTI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유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3% 넘게 내리면서 배럴당 80달러 선 아래로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값은 소폭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죠.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His point is that we have not made further progress, but people like the balance. We like the fact. Look, at the end of the day, where are we? Inflation went from the 9s to the 3s. Everyone said recession, right? We've been talking about recession. We're nowhere near recession. Economy's chugging along. Let's start with a quote that stuck with me throughout my 38 years of doing this. There are two groups of people: those who don't know where interest rates are going, and those who don't know that they don't know where interest rates are going. And even Jay Powell is in the first group. He doesn't know where interest rates are going. You ask him, he says, I'm data dependent. And he is. So not long ago, he was telegraphing 3 rate cuts, and lo and behold, the economy's strong. Unemployment down. Labor market looks great. GDP, even though it was a little weak, still solid. A lot of strong numbers out there, retail sales. So the bottom line is, we've made a lot of progress on inflation. We came down from 9.1, we're in the 3s. That's great. He wants 2.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로 함께 확인해보는 오늘 개장 전 특징주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오늘 변동성이 나올 종목들 키워드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개의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4개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부터 AI 반도체, 저PBR, 그리고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6G 관련주까지 모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의 소식 확인을 해보시죠. 화살표의 방향이 상향으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슈퍼차저의 500명의 인원을 모두 해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장중에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일단 슈퍼차저 팀이 공중 분해가 되면서 이 전기차 업계가 급격한 침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팀 전체가 이렇게 해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충전 사업에 얼마나 더 많은 인풋을 넣을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과격한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 국내 증시의 관련주들의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현대와 기아차가 테슬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북미 충전 표준이죠. NACS 표준 방식을 올해 10월부터 국산차에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뒤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작년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런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했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관련주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날 마무리됐던 종가 현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행히도 전장에는 모두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긴 했습니다. 다만 1년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모두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모트렉스는 3% 정도 반등을 보여줬었지만 1년 기준으로 28% 주가 조정이 나왔었고요. 당시 가장 큰 가격 상승을 보였던 휴맥스 같은 경우도 전장에는 1.6% 오름세를 보였지만 1년 동안 33%의 가격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익 P&E 같은 경우 가장 크게 빠졌었는데 1년 동안 43%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이 소식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키워드는 AI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친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는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AMD부터 퀄컴까지 모두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기대치, 전문가들 또 회사가 예상했던 거 모두 부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AMD 같은 경우는 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14%의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나 퀄컴 같은 경우는 장 마감 이후 일부 가격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이미 올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는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보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00% 정도의 가격 상승이 앞서 나왔었고요. 지난 1년 기준으로는 주가가 700%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주가는 13%가 올랐는데 나스닥보다도 훨씬 더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렇게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좋은 실적의 기대감이 미리 선 반영돼서 너무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게 현재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흔들렸는데 오늘 국내 증시 관련주들은 어떨까요? 종가 현황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종가 때는 제주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가격 흔들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그나마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난 1년 동안 300% 넘게 상승을 했던 만큼 동일한 이슈로 또 흔들림이 나올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미 반도체는 1.5%의 가격 조정 나오면서 13만 5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60%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만큼 또 이 기대감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여파를 미리 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으로는 저 PBR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2차 방안이 발표가 됩니다.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K 증시의 레벨업을 과연 해줄 수 있을지 오늘 발표되는 발표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한국 증시만 유독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을 띄웠었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난 2월에 1차 세미나가 있었고요. 오늘은 2차 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주가가 선반영됐다라는 우려감도 있지만 워낙 저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원하는 약간의 입장만 맞춰준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대표주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부터 금융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포함이 되겠죠. 시장이 보합권으로 마무리됐었고요. 현대차부터 하나금융지주까지 일단 전장에는 하락세였습니다. 오늘은 분위기 반전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6C 관련주들로 파악이 되고요.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국채 과제와 관련된 공시를 발표하면서 두 가지 종목의 시간에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해당 이슈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한울 소재 과학이 시간에서 상한가 갔었고요. 장중에도 8%대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테크와 유비쿼스, 옵티코어 모두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해당 섹터의 움직임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FOMC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의 소식들 그리고 빅테크 실적까지 오늘 우리 장중에 반영이 되는데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어제 근로자 때문에 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다시 또 마치 월요일인 것처럼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뉴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분 사장의 사진이 좀 올라와 있죠. AI 칩 전쟁 2라운드에서 필승, 반도체 터닝 포인트를 삼성이 선언을 했다, 이제 이 제목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쪽에서 뒤처져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분야에서 어쨌든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뭐 세계 1위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래도 잘 나가는 회사가 이걸 내가 잘못한 걸 이렇게 시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논어에 과증 물탄계라고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는 걸 꺼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삼성 이 경계현 사장도 우리가 이건 잘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거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겠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인데요. 경 사장 얘기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AI 초기 시장이 뒤처졌다. 이걸 공식적으로 시인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D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파운드 쪽도 그렇고 우리가 파운드 드리 쪽도 그렇고 삼성이 계속 점유율이 좋지를 않다. 계속 뭐 추격을 당하고 있거나 추격을 하는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AI 신시장이 열린 지금 초기 상태, 이 상황이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위기 속의 기회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고대역폭 메모리 HBM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019년도에 갑자기 철수를 했었죠. 뭐 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봤었을 때문인데 그 이후에 지금 SK하이닉스에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파운드리 쪽만 보더라도 지금 뭐 TSMC와의 시장 격차가 거의 뭐 50%포인트까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삼성전자가 잘 알고 있다라고 시인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해결책을 찾은 것들이 이 기사에도 표에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주요 AI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양산하고 기술 개발하고 시장에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3E를 2분기 중에 양산을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있고요. 서버용 DDR 램, 그다음에 그래픽용 D램, 그다음에 9세대 V낸드, 이거는 이제 양산에 2분기에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용 이 마하칩까지 이제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위기 극복, 위기 해결의 키는 삼성이 가장 잘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이 반도체 설계, 생산, 공급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턴키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합 반도체사라는 거를 삼성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데일리가 4월 달에 해외 투자자들, 성악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7위까지가 나왔는데 개별 종목은 테슬라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은 거의 5천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ETF 상품인데 그 반도체 관련 그 ETF가 2위에 올라와 있고요. 또 테슬라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ETF도 5위에 올라와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테슬라에게 조금 더 해본다고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굉장한 기대감도 있고 또 굉장한 또 리스크도 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재라고 본다 그러면 FSD, 즉 이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가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경영에 굉장히 좀 애를 쓰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또 호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또 악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중국 방문에서도 테슬라가 좀 그동안 중국에서 쌓은 이 데이터, 이거를 좀 밖으로 가져갈 수 있게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은 없죠. 근데 시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돼야 완전주행 이 서비스 시장에서 테슬라가 완전히 장악을 할 수가 있는데, 즉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중국이 쉽게 허가를 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게 테슬라 현재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른 데 보면은 반도체는 개별주보다는 ETF를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이런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나스닥이라든가 비트코인처럼 최근에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 쪽을 오히려 역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그런 어떤 상품들, 그런 ETF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 많다라는 걸 4월 달 서학개미들의 투자에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여객 수요 회복에 항공업계 중국 노선 앞다퉈 확대, 이런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항공주는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주 관련해서도 가장 사실은 좀 회복이 더딘 편이죠. 여행이나 이런 쪽은 좀 상당히 좀 좋아졌는데요. 사실은 뭐 북미나 일본, 동남아 노선 말고 특히 가장 그동안에 컸었던 이 동남아 노선이 회복이 좀, 이제 중국 노선이 회복이 좀 약한데요. 그래서 좀 2분기에 이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좀 대폭적으로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 이스타항공 등 뭐 저비용 항공사들까지 마찬가지인데요. 그 전에 하다가 코로나 때부터 3, 4년 동안 못했던데, 또는 그 전에 안 하다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취항하는데, 이런 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노선 확대의 의미는 지금 사실 일본이나 이런 동남아 노선은 너무 출혈 경쟁이기 때문에 뭐 사실 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국 노선은 새로 시작하는 노선이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수익성이 딴 데보다 나을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은 항공주는 저비용 항공사들하고 대형 항공사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시장 컨센서스도 한 30% 전후로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대형 항공사들은 악재가 있죠. 일단 국제유가 상승으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환율이 높다 보니까 외화 부채가 많은 대한항공 같은 회사들은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항공사들, 특히 대형 항공사들의 주가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악재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또 중국 노선이라는 게 사실은 운항권, 즉 중국의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문제 때문에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중국 노선도 조금 실질적으로 수익성과 연결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SDI 얘기 좀 해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작년에 뭐 아주 대단했다가 올해 조금 부진한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2차 전지 쪽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배터리 3사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일단은 LG 에너지와 삼성 SDI는 흑자를 내긴 했습니다만 이 AMPC, 즉 미국 IRA법상의 세액공제, 이거에 따른 영업이익을 제외하면 삼성 SDI만 2,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고 나머지 회사들은 대거 적자를 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럼 왜 삼성 SDI만 AMPC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2천억을 훨씬 넘었냐? 그건 삼성의 이 고급화 전략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의 배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프리미엄,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특히 삼성의 하이니켈 NCA 배터리 같은 경우는 BMW, 아우디 같은 이런 럭셔리 차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난 부분들을 바로 투자로 더 직접 넣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 등 이쪽이 투자를 계속해서 미래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정체하겠다라는 것과는 좀 상반된 모습이기도 하죠. 결국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불황기 때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나중에 호황기로 갔을 때 그 실적이 대거 좀 좋아지고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의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얘기들은 결국은 그런 기본적인 이미 검증된 성공 모델, 성장 모델로 가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오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섭의 매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필 3선 4가 5운 육수 피트 메가 1항 체제입니다. 자, 제필 3선 4가 5운 육수 뭘까요? 제수는 필수, 3수는 선택, 4수는 가슴시키고 5수는 운명이다. 육수는 뭔가요? 육수부터는 그냥 찬바람 불면 원서 접수를 하러 갑니다. 평생 봐요. 수능을 20번 본 사람도 있습니다. 육수처럼 흐른다. 육수처럼 흐른다는 미미미누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피트 메가 1항 체제, 이게 굳건해지고 있는데 저는 손준 선생님인가요? 지금 이제 뒤로 물러나셨잖아요. 그분이 현장에서 1타 강사하던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내가지고 지금의 1타 강사들의 면면이랑은 틀리지만 미미미누를 다들 보지 않나요?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라던가 아니면 대학 교수 뭐 아니면 재미로도 다 보죠. 막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그 길거리 수학 챌린지 하면 엄청나게 아이돌급으로 몰리잖아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게 그 어디였죠? 그 몸도 좋고 막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수학 문제를 막 그 2개를 다 풀어버리잖아요. 근데 댓글에 너 절대 우리 동네 헬스클럽 창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몇 천만 원이던데. 어쨌든 지금 이 제필 3선 4가 5운 육수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재학생들은 무조건 또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킬러 문항 배제랑 의대 정원 확대잖아요. 그 킬러 문항 배제,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EBS 교재에 킬러 문항이 있다. 그 EBS 연계율이 50%였잖아요. 그 전에 뭐 그 초반부터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 이거 사실 두드러기 같은 거거든요. 두드러기를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두드러기를 긁고 싶잖아요. 두드러기 긁는 순간 두드러기가 2~3배로 늘어나요. 이게 누가 와서 건드려도 욕을 먹는 곳입니다. 이거. 그렇죠?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교육 누가 와서 좀만 건드리면은 난리가 나요. 전국이. 이거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학부모들이. 근데 지금 이것도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판도로 보면은 그동안 정시 비중이 너무 뭐 그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수능 하나 가지고 뭐 인생이 좌지우지되니 그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니까 갑자기 막 무슨 알지도 못해요. 솔직히 아시겠어요? 그 대학 전형 어떻게 가는지? 대학 전형이 수천 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써야 될 무슨 학생분이 이런 거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이게 막 무슨 뒷구멍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막 하고 이러니까 또 정시 확대로 또 다시 가고 있잖아요. 약간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이 EBS 연계가 50%가 된 거는 옛날 일인데 거기에 킬러 문항이 있어서 EBS 연계 문항에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뭐 이제 또 정부랑 법원이 붙었던데 그쵸? 어제 법원에서 정부한테 2,000명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정부가 또 열이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럴 때마다 그러면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면은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쨌든 너무 시끄러운데 그거는 어디 알아서 할 일이고 거기 끼기가 싫습니다. 끼면은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 자료고 아까 똑같은 거고. 그럼 이게 건드려서 그러면은 과연 킬러 문항을 이게 결국 다 뭡니까 결국? 킬러 문항 배제하고 의대 정원 확대한다는 게 지금 뭐 비정상적으로 커진 사교육을 누르고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잖아요. 결국 그거잖아요. 그 모든 골이 그거잖아요. 목표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학력고사 시절부터 수능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간 동안 해왔던 목표가 결국 뭡니까? 사교육이 풍선처럼 부풀어온 걸 터뜨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느냐? 물론 교육부는 이게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했지만 모든 수치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모든 수치가 역대 최고치예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친 사교육비 총액 27조 1조 원 역대 최고치고요. 2022년 26조 원보다 1조가 늘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누가 학교만 보낼 수 있겠어요? 옆에 애들이 다 하고 있는데 뭐 마음은 그렇죠. 야, 어릴 때는 뭐 토끼랑 놀고 뭐 토끼 당근 먹이러 가고 딸기 농장 가고 고구마 캐러 가고 옆에 애들이 영어 수학을 돌리고 있는데 내 아들 딸을 군고구마 캐러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 90% 육박합니다. 지금 사교육 주당 참여 시간 7.3시간 역대 최고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예요. 지금 2023년도에 전체 학생이 43.4만 원입니다. 월 평균이. 학년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모든 학년에서 전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6학년, 1학년, 3학년 모두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게 연쇄작용입니다. 의치, 한약수, 무슨 초등학교 의대반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그럼 어디서 이거를 듣느냐? 어디서 듣느냐? 어디서 듣느냐가 나옵니다. 다음 화면 없나요? 예, 여기서 이제 사교육 참여 이거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럼 이걸 어디서 듣느냐?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개인 과외입니까? 그룹 과외입니까? 학원 수강입니까? 방문 학습지입니까? 인터넷 통신입니까? 2022년이든 23년이든 가장 수치가 높은 건 학원 수강이 22%대예요. 2023년 24%대고요. 거의 4분의 1은 이게 다 학원 수강에 몰려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그러면 두드러기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두드러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아까 사교육 통계치가 전부 역대 최고치죠. 그중에 결국 학원 수강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사교육 통계가 다 올라가면은 학원을 많이 간다는 얘기겠죠. 결국 학원이 좋겠네요. 그렇죠? 킬러 문항 배제를 하건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하건 아니면 반대로 킬러 문항을 다시 넣건 의대 정원을 다시 축소를 하건 어쨌든 가요. 왜냐? 사람이 불안하니까. 학부모들이 불안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또 킬러 문항을 2-3개를 넣고 의대 정원을 축소해버리면 그러면은 또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어떻게 되든 불안해서 그냥 갑니다. 누구한테 가요? 매년 다음 해에 전망을 해주는 일타 강사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미미미누 채널에서 2024-25 일타 강사 설문조사를 3개월에서 올렸잖아요, 영상을. 그럼 그걸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나옵니다. 자, 뒤에 자료를 그냥 쭉 볼게요, 이제. 자, 2024 국어 메가스터디 강민철 강사님 40.6%로 1위입니다. 2025년도에 36.4로 줄었으나 아직도 1위죠. 2위권에는 대성 마이맥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성이 여기서는 강세죠. 원래 지금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 이 이투스의 3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강이라고 하기에는 이투스가 좀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메가스터디 강민철 강사님이 어쨌든 2025 국어에서도 1위를 유지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보겠습니다. 수학은 압도적이죠. 2024 수학 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님 66.4입니다. 2025에 59.3으로 줄었고 그게 이 11.4를 차지하던 정승재 강사님 아시죠? 워낙에 언론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슈퍼스타 K에도 나와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정승재 강사님, 물론 이걸 현우진 강사님이 나중에 돌려서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현우진 강사님이 강의에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뭐 방송 출연을 하긴 하니 뭘 하긴 하니 그게 약간 뭐 댓글에서는 다 정승재 강사님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약간 틀리죠. 스탠포드대 나오셔가지고 이 지금 약간 초상위권 그쵸? 의대를 노리시는 분들이 현우진 선생님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뭐 민미민우 채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1.4에서 14.4로 정승재 강사님이 는 게 워낙 방송 출연도 많이 하지만 킬러 문항이 배제됨으로써 그쵸? 중하위권 혹은 중상위권의 그 초상위권 뺀 그 학생들이 정승재 강사님 쪽으로 가지 않았냐 이런 분석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뭐 5배의 스코어로 현우진 강사님 압도적입니다. 메가스터디고요. 국어, 수학이 다 메가스터디가 1위죠. 세 번째 영어입니다. 영어 뭐 지금 이명학 강사님, 조선지 강사님 워낙에 팬덤이 두툼한데 이 지금
대성마이맥 이명학 강사님이 2024 영어 47.4로 1위였고요. 조정식 강사님이 33.3입니다.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는 1, 2 격차가 적은 부분이죠. 이 3위권도 지금 만만치 않은 부분이죠. 2025 영어에서는 41.7로 대성마이맥 이영학 강사님이 조금 한 6% 정도 떨어졌지만 1위를 유지했고요. 조정식 강사님도 28.6인데 33.3에서 5% 정도 빠졌습니다. 저 두 개 빠진 거에서 여기서 신성이 탄생했죠. 이게 어렵거든요. 대성마이맥의 션티 선생님이 13.2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거를 지금 뭐 다 볼 시간 없고 네, 이 쭉쭉쭉 나가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몇 개만 더 봐볼까요? 생활과 윤리 2024 생활과 윤리 대성마이맥 임정환 41.7로 1위였고요. 2025 생활과 윤리 49.7로 더 올라가면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 좋아하시는 이지영 강사님 있죠?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투스 이지영 강사님이 29.7 그리고 지금 29.7 그대로 유지했네요. 이 이지영 강사님의 팬덤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기서 결국 대성마이맥 인정한 선생님 꺾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꺾지 못하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국지리는 압도적입니다. 이건 거의 푸틴 지지율과 같아요. 메가스터디 2기상 84.5, 2025년 85.1 더 올랐습니다. 대성마이맥 이 지금 전송호, 이투스, 이남승, 이타스, 이두 다 합쳐도 이 빠더너스 문상훈은 뭡니까? 장난이고 빠더너스 문상훈, 금상고, 양주성 이런 건 장난으로 해요. 지금 진짜 강사님이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문상훈 개그맨이. 대성마이맥, 전성호 이거 다 합쳐도 안 돼요. 나머지를 다 합쳐도 안 되고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뒤에 뭐 다 있는데 그쵸? 생화물질하고 싹 다 있는데 그 이다지 선생님도 저기 좋아하시죠? 쭉 있어요. 쭉 나와요. 근데 쭉 나오는데 이걸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메가스터디 1항은 깨지지가 않았어요. 메가스터디 1항은 깨지지가 않았고 대성마이맥에서 이제 물화생지가 나오고 있죠. 학력고사 시절이나 수능 초반 분들은 물화생지가 뭔가 하지만 물화생지가 앞자 딴 거고 메가스터디 생명과학도 압도적이고요. 지금 여기서 원래 윤도영 강사님이 탑이었는데 빠지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가스터디가 여기서 딱 뭐도 먹었고요. 지구과학도 메가스터디 압도적입니다. 이런 선택 과목은 메가스터디가 다 먹었어요, 그냥.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메가스터디 1항 체제는 아주 굳건하고 뭐 사탐이나 과탐 쪽에서 지금 이투스라던가 지금 뭐 대성마이맥이라 추격전에 나서고 있지만 메가스터디 1항 체제는 굳건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항 체제가 굳건하면은 메가패스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계속해서 비슷하다고 하면은 가격을 다운시키겠죠. 하지만 1항 체제가 압도적이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릎팍도사의 빙의에서 오늘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타보다 더한 1타 맛집 메가로 가라!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FOMC 회의까지 소화를 해주면서 일단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떨지 개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오늘 우리 증시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영업부 차장은 보합권으로 증시 전망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 최병진 이사는 오늘 하락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으로 증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심주입니다. 이창환 부장은 오늘 인텔리안테크 제시해 주셨고요.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성웅 차장은 클리오, 최병진 이사는 이츠한불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석 차장은 옵티코어에 관심이 있다라고 관심주 주셨네요.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꼼꼼한 개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창환 부장 그리고 김진규 선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창환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하락으로 현재 예상하고 계신데 어떤 포인트 체크해 볼까요? 우리 이제 휴일 기간에 미국증시가 이제 뭐 이틀 연속 하락하는 영향은 분명히 있고요. 물론 이제 FOMC 경제감을 위해서 우리 증시가 미리 좀 매물이 좀 나온 측면도 있지만은 그 하락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은 뭐 상대적으로 덜 외파적이었다. 다음 금리는 인상보다는 인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일축을 했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뭐 강하게 부인했는데 다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대한 그 자신감이 결여된 얘기를 하면서 막판에 이제 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이제 혼자서 마음한 것들이 어쨌든 우리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ISM 제조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고 이러면 위축 측면에 들어간 측면도 좀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AMD의 실적이 뭐 상회는 했지만은 게임 사업에 관련된 수요가 약하다고 하면서 AI 버블 우려가 자극되는 측면들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는 스텔란티스의 매출 역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저께 급락이 났었고요. 어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그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이제 금요일에 발표한다고 하면서 좀 선발을 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저께 급락한 것들이 운용 반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FOMC 이후에 그 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들은 긍정적이라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을 경우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장은 개파락이 되겠고 하방은 계속 압력이 되겠지만은 이런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수 선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지금은 이제 그 4월달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좀 차익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의 수급이 좀 로테이션 되는 모습이고 대형주보다는 이제 그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수급이 이동하는 것들이 붙어야 되니까 대형주 중심보다는 중소형 쪽으로의 포트 구성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이 있을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주셨고요. 최근 수급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동하고 있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규 선임 매니저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하셨는데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리스크 때문에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한 요소들은 반영이 됐고 시장에서 미국 증시에서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환율이나 뭐 국채금리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CDS 프리미엄이 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좀 괜찮은 상황이고 환율도 조금 진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좀 하방 압력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좀 기대보다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좀 하방 추세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와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섹터를 넘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과 또 2024년 지금 4분기까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추세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주목해 보실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 가격 조정 나올 때마다 기회 한번 확인해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들의 관심주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부장님,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인텔리안테크고요. 올해 이제 하반기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동사인 주력 제품 중에 그 해상용 VSAT 안테나가 지난해에는 다소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VSAT 안테나 판매가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이 들고요. 동사가 갖고 있는 그 저기성 그 위성용 안테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신규 제품들이 올해 이종이 출시가 되면서 이 평평형 안테나 쪽에서의 올해 매출 본격 2, 3분기부터 좀 나타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게이트웨이 쪽에 지난해 8월달 수주와 올해 이제 4월 24일에 이제 2차 수주까지 나오면서 이제 게이트웨이랑 그 평평형 안테나 요 그런 동사 이제 제품들이 수주가 나오면서 올해부터 꽤 좋은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이랑 이제 KB증권에서 목표가 73,000원, 84,000원 나왔는데 KB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1분기뿐만 아니라 연간으로도 큰 성장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의 인텔리언테크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2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한 114% 성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2배 정도, 2배 이상 성장이 나오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 들고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성장 기대되는 인텔리아테크 오늘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규 선임 매니저님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나올 예정이어서 오늘은 좀 장세가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하회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주가가 좀 반영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고객사 장비 설치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 매출 일부가 4월에 인식되게 되면서 이제 1분기 실적에서 빠지면서 좀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되는데 2분기 실적에 더해지기 때문에 연간 실적 가이던스에는 좀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전공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중고정비의 이제 중국향 판매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 고객사들의 이제 좀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수주 잔고가 23년 2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나서 매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유의미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선당 공정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수주가 증가하면서 해당 기업인 주성 엔지니어링도 조금씩 기대해 볼 만한 상황으로 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하반기 성장이 기대되는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인의 전략가까지 만나봤습니다. 하락 또는 보합 출발을 예상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도 어떻게 소화하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만큼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데일리와 함께 계속 하시면서 개장 전략뿐만 아니라 장중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